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부엌에 서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을 끓이며 한숨이 절로 나왔죠. 결혼한 지 30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도와드릴게요. 동서가 살며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17살 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동서,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 흘렀죠.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죠? 아까 형님 우는 소리 들었어요. 씁쓸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오늘 점심상을 받으시며 시어머니는 또 한마디 하셨죠. 쯧쯧, 애도 못 낳는 년이 밥은 참 잘도 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혼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저는 애 못 낳는 며느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완강히 거부했죠.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 건 하늘의 뜻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 준호가 형님 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우리 준호가 형님을 얼마나 따르는데요. 동서의 위로가 없었다면 진작 이 집을 뛰쳐나갔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명절 때마다 옳게 병원은 가봤어? 라며 수군거릴 때도 동서만은 내 편이 되어 주었죠. 고마워. 정말 동서가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아.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권위적인 가장 행세를 했고 시어머니는 준호만 바라보며 웃으셨죠. 우리 준호 이번에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며?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할머니 부끄러워요.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만약 내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저만큼 컸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너네도 못 낳으면서 밥만 축내고 있어. 준호 엄마 보고 좀 배워. 남편 잃고도 애를 이렇게 잘 키우잖아. 동서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집안일이야 당연히 해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은 그저 신문만 보며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시어머니 말씀에 맞장구를 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동서가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동서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에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제가 따뜻한 차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동서가 대추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를 건네며 동서가 말했죠.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그리고 준호가 형님을 정말 좋아해요. 늘 큰어머니가 최고라고 하거든요. 동서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이 집에는 내 편이 한 명은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서가 진심으로 날 위하고 있다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봄나물이 싱싱하게 나와 있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냉이를 사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구박받았지만 오늘도 정성껏 상을 차려드려야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동서가 준호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조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공부는 잘 되니? 네, 큰어머니. 이번 중간고사도 잘 볼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는 똑똑하니까. 준호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준호의 귓불 모양이 왜 이렇게 남편과 닮았을까? 코 모양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까지도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카니까 당연히 집안 사람들과 닮았겠지요.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에 서 있는데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밥은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빨리 차려. 배고파. 30년 동안 한 번도 수고했어.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가 저를 이 집의 식모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준호 엄마 내일 교회 같이 가자. 우리 준호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네 어머니. 동서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는 늘 다정했죠.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니까요. 비록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집에서 청소나 해.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 집의 식구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저 시집살이에 치이며 살다가 늙어가는 게 내 운명일까요? 다음 날 오전 산부인과 진료 예약이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젊은 부부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죠. 김미숙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20년째 담당 의사인 박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미숙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오늘도 정기검진이시죠? 초음파 먼저 해볼게요. 검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 그때 임신이 안 된 게 정말 제 탓이었을까요?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미숙 씨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궁도 건강하고 배란도 정상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10여 년 전 이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40 초반이었던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원장님께 물었었죠. 원장님, 시험관 시술하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미숙 씨 나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여보, 우리 시험관 시술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병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돼. 자연스럽게 안 생기는 건 하늘의 뜻이야.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엄마 탓하지 마. 시험관까지 해서 뭐하게? 나이도 있는데. 그 기억에서 깨어나니 박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 기회를 놓치신 게 안타깝네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동서와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니. 병원? 어디 아파? 아니요, 정기검진이에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부인과 다녀왔구나. 쯧쯧, 돈만 버리고 애도 못 낳을 거면서. 동서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이번에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 나간대요.
정말?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러셨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무시와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시험관 시술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얘기야? 몇 번을 말해야 해?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왜 안 되는 건데요? 병원에서는 우리 둘 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안 생기는 건 운명이야.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엄마 탓하지 마.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둘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늘 제 탓만 하는 걸까요? 당신도 그때 그 검사 이후로 다시는 안 받아봤잖아요. 필요 없어. 내가 문제 있을 리가 없잖아.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님, 울지 마세요. 동서야,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을 텐데. 형님 마음 알아요. 저도 준호 하나뿐이지만 그 아이 덕분에 버티고 있잖아요. 동서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물었죠. 근데 서방님은 준호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동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알려줬어요. 너무 기뻐했었죠. 그래. 다행이네. 아빠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갔으니.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2007년 3월이었고 준호가 태어난 게 그해 11월이었죠. 계산해보니 8개월입니다. 그럼 시동생이 죽었을 때 동서는 이미 임신 한 달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동서, 준호 정확히 몇 개월 만에 낳았어? 아, 조금 일찍 나왔어요. 8개월 좀 넘어서. 동서의 대답이 어색하게 들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미숙 씨, 시어머니가 요즘도 구박해요? 아유, 그냥 그래요. 참 안 됐어. 그래도 동서가 잘해주니 다행이에요. 네, 동서가 없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동서 아들 미숙 씨 남편분이랑 정말 닮았어요. 특히 그 귓불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집안 사람들이니 닮았겠죠. 그런데 시동생은 귓불이 작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맞았습니다. 시동생은 귓불이 거의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준호는 남편처럼 도톰한 귓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준호가 남편을 큰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특별한 눈빛, 남편이 준호를 바라볼 때의 남다른 애정, 동서가 가끔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때의 은밀한 분위기.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의심을.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식이었어. 왜, 뭐 불만이야? 아니에요. 씻고 주무세요. 남편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남편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지갑을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 때 사진이요. 왜 남편 지갑에 준호 아기 때 사진이?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지갑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침대에 누웠죠. 여보, 준호 정말 잘 컸죠? 응? 갑자기 왜? 그냥 우리한테 아이가 없으니까 조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남편이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는 특별한 아이야. 우리 집안의 보물이지. 그 말투에서 묘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죠.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준호의 돌 사진들. 자세히 보니 날짜가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새벽 2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준호 대학 등록금은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새벽에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어.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볼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작은 액자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나오기 전에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 전화 상대는 분명 동서였을 겁니다. 새벽에 통화하고 내일 만나자고 하고 정말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준호만 챙기셨고 남편과 동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수상했죠. 형님, 오늘 같이 시장 가실래요? 동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좀 쉴게. 그래요? 그럼 혼자 다녀올게요. 아주버님, 혹시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 나도 나갈 일이 있어서. 태워줄게. 남편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둘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죠. 30년의 세월 동안 속고 살았던 걸까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서가 사랑했던 남편이 모두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걸까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러 방으로 들어가셨고 준호는 학교에 갔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가족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서방님의 결혼 앨범부터 펼쳤습니다. 2006년 봄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올린 결혼식이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동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죠. 다음은 서방님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2007년 3월 15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그때 동서는 23, 결혼한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동서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식 직후 찍은 사진에서 동서의 배가 살짝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모습을 찍은 사진에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죠. 준호의 출생신고서 사본을 찾아봤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출생. 역산해 보니 임신 시기가 2007년 2월 말에서 3월 초였습니다. 시동생이 살아있을 때였죠. 하지만 그 시기에 시동생은 회사 해외 연수로 3달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준호의 얼굴, 특히 그 도톰한 귓불과 날카로운 코끝, 그리고 왼쪽 볼의 작은 점까지 모두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절대 만지지 말라던 그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책장 뒤편에 숨겨진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죠. 2007년 4월 20일자 비뇨기과 진료 기록. 정관수술 시행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뜻이었죠. 그럼 그 이후로는 제가 절대 임신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 그럼 그동안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게 내 탓이 아니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애 못 낳는 여자라는 낙인을 받으며 살았는데 사실은 남편이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서류를 더 뒤지다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였죠.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동서에게 3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양육비. 이건 양육비야.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시동생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불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동서가 장을 봐서 들어왔죠. 형님 계셨군요. 도와주실래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도와줬겠지만 이제는 동서의 얼굴을 보기도 역겨웠습니다. 피곤해서 좀 쉴게. 어머, 형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동서가 다가오려 하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17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서가 사랑했던 남편이 함께 나를 속였다니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아 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준호만 칭찬하셨죠.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해. 큰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 그 말에 남편과 동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꽉 쥐었죠. 맞아요, 어머니. 준호가 큰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특히 귓불이랑 코 모양이 똑같아요. 제 말에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가? 집안 사람들이니 닮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상하네요. 서방님은 귓불이 작았는데 준호는 왜 이렇게 도톰할까요? 동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귓불이 크셨어요. 아, 그래? 처음 듣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귓불 얘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준호가 너무 잘생겨서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남편과 동서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준호만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 귓불 얘기요. 형님 설마. 동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뭐? 난 그냥 닮았다고 한 것뿐이야. 형님, 혹시 무슨 의심이라도. 의심? 내가 뭘 의심하겠어? 동서를 누구보다 믿는데. 일부러 동서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조금 풀어졌죠. 그렇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럼 동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어? 동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동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일부러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남편이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는 걸 봤죠. 조용히 따라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만나서 좋았어. 준호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문자를 보낸 후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100일 사진이었죠.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미안하다. 아빠라고 말하지 못해서. 확실했습니다. 준호는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죠.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위로였던 동서가 사실은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8순이 넘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미수가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네.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죠. 의심스러운 정황들과 발견한 증거들까지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니?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그래야지. 더 이상 그런 집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확실한 증거를 잡고 당당하게 나와. 친정에서 돌아온 그날 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다시 서재로 들어갔죠. 책장 뒤편에서 발견했던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정관수술 기록 아래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2007년 3월 14일. 시동생이 사고 나기 하루 전날의 일기였습니다. 재수 씨가 술에 취해 내 서재로 왔다. 동생과 싸웠다고 울면서 위로해주다가 그만. 실수를 했다. 아니,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나도 재수 씨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죠. 다음 날 아침 동생이 출근하면서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밤 떠난다고 했다. 3달간 연수라고. 재수 씨와 나는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오후에 동생이 공항으로 떠난 후 또다시 그 다음 장의 날짜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재수 씨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5주라고. 내 아이다. 동생과는 2달째 관계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한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놓을 뻔했습니다. 시동생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사고를 당했다니. 그럼 공식 기록과 다른 거였습니다. 모두가 국내에서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장례식은 국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회사에서 사정을 말했고 조용히 처리해줬다. 재수 씨의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 미숙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내게는 이 아이가 전부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수첩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복도로 나와보니 동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어머, 형님도 안 주무셨어요? 응. 동서도 못 잤구나. 네, 요즘 잠이 안 와서요. 동서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17년 동안 나를 속이고 위로하는 척했던 그 얼굴을요. 동서,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형님. 서방님 사고 날 때 정확히 어디서 났던 거야? 동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벌써 17년이나 됐네 싶어서.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분명히 미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 그런데 이상하네.
그날 비 안 왔는데. 동서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리고 준호 생일이 11월 20일이지? 계산해 보니까 임신 시기가 2월 말이더라. 그때 시동생 미국 출장 갔었잖아.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해? 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건데.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내려왔죠. 무슨 일이야? 왜 안 자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버님. 형님이랑 물 마시고 있었어요. 동서가 황급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무슨 얘기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는 그 비뇨기과를 찾아갔죠.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2007년도 의료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려우세요. 저는 김철수 씨 부인인데요. 그래도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걷다가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를 만났죠.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어머, 미숙 언니. 혜진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벌써 10년째예요. 선배님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선배님, 그건 불법이에요. 알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제발. 혜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오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시간 후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혜진이가 서류 하나를 건넸죠. 2007년 4월 20일 정관수술 완료. 환자명 김철수 맞죠? 맞아. 정말 고마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DNA 검사센터에 들렀죠. 준호와 남편의 머리카락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전 몰래 모아둔 것이었죠.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동서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준호가 정말 우리 집안에 맞아. 큰아들을 쏙 빼닮았어. 어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은 무슨. 근데 큰 며느리는 또 어디 갔어?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또 산부인과. 이제 포기하지. 나이도 있는데. 동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노력은 무슨. 팔자에 없는 거지. 참고 들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밤 남편과 동서가 또 서재에서 밀담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엿들었죠. 형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설마 그 맹한 사람이 뭘 알겠어. 어젯밤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편 사고 날짜며 준호 임신 시기며. 그냥 우연히 물어본 거겠지. 17년이나 속았는데 이제 와서 알 리가 있나? 그래도 불안해요. 만약 들키면. 진정해. 절대 들킬 일 없어. 내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일기장을 발견했고 정관수술 기록을 확보했으며 DNA 검사까지 의뢰했다는 거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친자 확률 99.9%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와 동서, 준호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요.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냥 볼일 좀 보고 왔어요. 준호가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금상 받았대.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요, 집안 핏줄 맞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핏줄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준호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금상 받은 거 축하한다. 큰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야. 최신형 노트북이었습니다. 준호가 기뻐하며 남편을 껴안았죠. 감사해요, 큰아버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눈빛은 완전히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서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한 가족처럼요. 형님도 준호 축하해 주세요. 동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축하해. 건조하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큰 며느리는 왜 그렇게 성의가 없어? 조카가 상 받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이라도 가봐. 나이도 있는데 건강 조심해야지. 나이 타령이었습니다. 30년 내내 들어온 말이었죠. 젊을 땐 아직 젊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나 핑계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또 동서가 남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번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가 녹음을 시작했죠. 아주버님, 형님이 정말 이상해요. 계속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봐요. 내가 뭘 했어?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요. 만약 준호가 알게 되면. 그럴 일 없어.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당신이랑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지쳤어요. 뭐, 지쳤다고?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전 진짜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돼? 집사람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동서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순간의 실수였어. 실수요? 17년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깨면 어떡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죠.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DNA 검사 결과, 정관 수술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혼해야지. 그런 집에 하루도 더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그냥 이혼하기는 억울해요. 30년을 속였는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가 뒤에서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죠.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준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남편분이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동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과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야? 뻔히 알면서. 준호가 당신 아들이잖아요. 형님, 저는. 동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닥쳐. 17년 동안 날 속였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정관수술 기록과 일기장 복사본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정관수술한 것도 다 알아요. 날 평생 애 못 낳는 여자로 만들어 놓고. 미수가,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것도 오해야?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걸 안다는 거야. 동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준호만은.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알아.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해. 거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 집 포함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 명의로 넘길 것. 둘째, 이혼 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그건 너무. 싫으면 당신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리고 준호한테도. 내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이야? 협박? 30년 동안 날 속인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지. 형님, 제발. 준호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동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럼 내 조건을 받아들여. 일주일 시간 줄게. 서재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30년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30년 전 이 집에 시집 온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죠?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일주일 후에 답을 받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30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구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죠. 남편과 동서는 저를 피했고 시어머니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준호를 칭찬하셨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남편이 서재로 오라고 했습니다. 동서도 함께 있었죠. 남편의 얼굴은 초췌했고 동서는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어. 대신? 준호는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돼. 그리고 엄마한테도. 당연하지. 나도 그 아이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어. 재산 절반 명의 이전 동의서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집과 예금, 주식까지 모든 재산의 정확히 절반이 제 명의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죠. 이혼 서류도 여기 있어.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위자료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죠. 형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시작. 30년을 속였잖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받으면서도 너를 믿고 버텼는데. 동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며 도장을 찍었죠.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게. 그 전에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혼이라니. 나가면 어디 가서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어? 마누라가 이혼하겠다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너희 둘 다 미쳤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집안 망신이야. 애도 못 낳는 며느리 데리고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어머니, 제가 애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들이 정관 수술을 했거든요. 17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비밀까지 폭로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철수야,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죠. 왜 대답을 안 해? 정말 정관 수술을 했단 말이야? 어머니, 미친놈, 대를 이을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속이 조금 시원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혼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도 준호가 있잖아요, 어머니.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준호가 없었으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누구 아들인지 아신다면 과연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지만 내 것이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주신 폐물 정도였죠. 형님, 정말 가실 거예요? 동서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준호가 형님을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너희가 잘 설명해. 큰어머니는 행복하게 살러 갔다고. 형님, 그리고 동서. 아니, 이제 동서도 아니네. 한 가지만 기억해. 비밀은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 준호도 알게 될 거야.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잘 키워. 그 아이한테 죄는 없으니까.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죠. 큰어머니, 어디 가세요?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준호야, 큰어머니 이사 가게 됐어. 이사요? 왜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는데. 준호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들 사정이 있어.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해. 큰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을 미래의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점점 멀어졌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동서는 창문 너머로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집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56이 뭐 늙은 나이니. 앞으로 할 일이 많지.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동서의 가식적인 위로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미수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끝?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30년을, 그 30년이 다 거짓이었잖아.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 그래. 그럼 뭐가 진짜였는데? 날 속이고 동서와 아이를 만든 거? 날 평생 불임으로 만든 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 인생도 이제부터 저렇게 빛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에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평소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큰어머니, 저 준호예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교복을 입은 채 서 있었죠. 준호야, 여긴 어떻게 왔어? 엄마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큰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아이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어주며 물었죠. 학교는? 지금 수업 시간 아니야? 오늘 일찍 끝났어요. 큰어머니, 정말 왜 나오신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할머니가 큰어머니 욕을 많이 해요.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그런데 전 큰어머니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진실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준호야, 할머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른들도 가끔 틀릴 때가 있어. 큰아버지랑 엄마도 요즘 이상해요. 매일 싸우고 엄마는 맨날 울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야. 준호는 공부나 열심히 해. 큰어머니, 다시 돌아오실 수 없어요? 안 돼.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죠. 엄마예요. 대신 좀 받아주세요, 큰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준호가 거기 있죠? 죄송해요. 제가 못 막았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보낼게. 형님, 혹시 준호한테 무슨 말씀은? 걱정 마. 아무 말도 안 했어.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네. 큰어머니, 또 와도 돼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준호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시어머니께서 재산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셨대요. 며느리가 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이혼은 저와 남편 사이의 일인데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나야. 당장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의외로 혼자였습니다. 앉아. 네, 어머니. 내가 다 알아버렸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말이야. 그 애가 철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둘째가 다 털어놨어. 못 견디겠다고. 매일 악몽을 꾼다고.
동서가 결국 자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너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구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 봐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충격?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내 아들이 동생 마누라랑 바람나서 애를 만들었다니. 어머니. 그런데 너도 나쁜 년이야. 그걸 빌미로 재산을 뜯어갔잖아. 뜯어간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속고 산 대가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전 한 번도 이 집 가족 취급받은 적 없어요. 그저 애 못 낳는 하녀 취급만 받았죠. 그건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셨으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준호 일은 비밀로 하세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해? 안 그러시면 온 동네에 소문낼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동서와 불륜해서 조카인 척하는 아이를 낳았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시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죠. 좋아. 준호 일은 비밀로 하자. 하지만 넌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걱정 마세요. 올 일도 없어요. 집을 나서는데 동서가 대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님, 할 말 없어. 죄송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꿈에 형님이 나타나서 그게 내 죄책감이야. 평생 안고 살아. 동서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동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진짜 과거와의 연을 끊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56, 늦지 않았다.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친정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미수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누구요? 와서 봐.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그래도 거절할 수 없었죠. 저녁 친정에 갔더니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60대 초반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진호라고 합니다. 아, 네. 김미숙이에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호 씨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부인과 10년 전에 사별하셨대. 어색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편안한 사람이었죠. 억지로 대화를 이끌지도 않았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의 눈에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와의 만남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죠.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동반자 같은 사이였습니다. 오늘은 제 5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된 지도 6개월이 되었죠. 미숙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알바생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박수를 쳐주었죠.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축하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죠. 이제 대학생이 된 준호는 한층 성숙해 보였습니다. 큰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준호야, 어떻게 알았어? 작년에 큰어머니 생일 챙겨드렸잖아요. 잊으셨어요? 맞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준호는 가끔 저를 찾아왔죠. 남편과 동서가 모르게 몰래 왔지만요. 앉아.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대학 생활은 재미있어? 네, 좋아요. 큰어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여전히 남편을 닮았지만 이제는 그저 준호의 웃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 요즘 집이 너무 이상해요. 왜? 엄마랑 큰아버지가 거의 말을 안 해요. 할머니도 엄마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이후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 테니까요.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큰어머니는 정말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준호야, 사람은 때로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 찾아와도 되죠? 당연하지. 준호가 간 후 박진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숙 씨. 어머, 오셨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감사해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좋아요. 카페 문을 닫고 함께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박진호 씨는 여전히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저도 그래요.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을 뿐이죠. 맞아요. 외롭지 않다는 게 중요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였죠. 1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형님, 저 동서예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남편과 동서가 있었죠. 왔구나.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뇌출혈이래. 수술은 했는데 시어머니를 면회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 누워 계셨죠.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 있는 걸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동서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리고 준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당연히 지켜야죠. 죄 없는 아이니까.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오열했죠.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준호야, 너무 슬퍼하지 마. 큰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30년을 모신 분인데 엄마가 끝까지 너한테 미안해 하셨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남편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무슨 말이에요?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후회요? 17년 동안 속이고도 떳떳했던 사람이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돌아서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는 제법 손님이 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박진호 씨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고 준호는 가끔 찾아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형님, 저 준호와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준호가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요. 아주버님과의 관계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요. 형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결국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그게 어쩌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준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어머니, 저 미국 가요. 알고 있어. 잘 다녀와. 큰어머니, 사실 저 다 알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큰아버지가 제 아빠라는 거요.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 거였군요. 준호야, 미안해. 큰어머니가 미안할 거 없어요. 어른들 일이잖아요. 전 괜찮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어머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늘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준호야, 행복하세요, 큰어머니. 진짜로 행복하세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지만 강하게 이겨내고 있었죠. 1년 후, 저는 박진호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예식이었죠. 친정어머니가 기뻐하며 우셨습니다. 이제야 내 딸이 행복해지는구나. 새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죠. 58배 찾은 새 사랑,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어머니, 재혼 축하드려요. 사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찾아뵐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너도 행복해야 해. 해가 지는 제주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은 더 이상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선언이었죠. 주인공이 30년 동안 속고 살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새 인생을 찾았듯이 우리도 부당한 현실에 순응만 하지 말고 용기 내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믿었던 동서의 배신처럼 때론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